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낮아지신 것 같습니다. 좀 높일까요? 코스피도 목소리 같은데. 네. 오르내리고 있죠? 네, 8,000원을 정말 찍고 역사적으로. 진짜 찍긴 찍더라고요. 빵빠레를 터뜨리자마자. 그러니까. 네. 그게 장중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리고 네. 쳐갖고. 제가 지금 그때 딱 그 컨퍼런스 듣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컨퍼런스 시작할 때, 와, 진짜 가네?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끝났더니 네. 막 뉴스 푸시가 막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롤러코스피인데. 그렇습니다. 네,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보냐는 거는 제가 미래를 볼 순 없고. 그렇죠. 지금을 보는 거는 뭐 기자님이나 이거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나 똑같이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히 큰 뷰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자는 쪽이긴 했어요. 근데 내리고 나니까 타이슨한테 처맞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다고. 내리고 나니까 그냥 오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강세장이 낫지. 예를 들어 내리고 내게 다 오르면 좋죠. 그렇죠. 근데 또 오를 때는 삼전 닉스만 오르다가 내리니까 내 거 같이 내리는 이건 뭐지? 그렇죠. 맞으면은 다 같이 맞고. 그 참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강 뭐 제 의견은 아니고 좀 종합을 해보니까 네. 살 때는 우리 개미분들, 국장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것만 사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사시니까 매수할 때는 삼전닉스만 오르는 거고 내릴 때는 또 외국인이 팔아서 내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은 삼전 닉스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전 닉스를 사는 것도 아니고요. 삼전 닉스를 파는 것도 아니에요. 코리아를 샀다가 코리아를 파는 거지. 외국인 입장에서. 네, 외국인 입장에서. 그런데 코리아의 비중이 삼전 닉스가 높으니까 그게 이제 올랐다가 내릴 때는 또 개미분들, 국장분들 다 같이 팔면서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또 팔아버리니까 그렇게 내리나 보다 또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를 두고도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는 그 거시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금리 얘기가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별로 안 나왔습니다. 뭐 사모대출 얘기는 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금리 얘기는 없었는데 하락하고 나니까 이제 금리 얘기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급락, 뭐 어쨌든 절대적인 주가 지수 때는 높지만 고점 대비 훅 빠졌으니까 그런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용기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금리를 앞으로 올릴지 내릴지는 모르는데 이 올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전히 이 원유 가격, 그 휘발유 가격인데 그런 것들은 이 지정학적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가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이거를 그냥 금리 인상으로 해결을 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연준 이사들이 멍청할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엔 지정학적 문제들이 다 일단 해소가 된 다음에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들은 그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삼전닉스가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좀 뭐 목에 찬 밸류에이션인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요 누구보다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저보다 많이 하신 분을 계속 만나다 보니 이제 항상 겸손해지고 매일매일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오늘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도 나오셨던데 그 농구 천재님이랑 이제 지난주에 또 뵀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잘하는데 왜 열심히 해? 그럼 열받죠. 잘하는데 열심히까지 하면은 화가 납니다. 안 되지.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나는 못하니까 나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이번 주에 또 하고 있거든요. 농구 천재님 저희 그 세미나 오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셨는데 제가. 그게 정답이겠지 뭐. 뭐라고 했는지 난 못 들었지만. 근데 정말 그 마음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그 어떤 신념을 지키시는. 그쵸. 그게. 장난 아니죠.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네. 정말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알기 내가 때문에. 확신하니까. 네. 네. 그 뭐, 와. 근데 또 사석에서 뵈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뒤집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오늘 현재 내가 이걸 좋다고 보니까 난 확신하고 뭐 강세론자로 보는 거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보다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저는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안 해도 돈을 벌기가 용이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요, 기본적으로는. 삼전닉스의 직원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주주들이 가져가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걸로 김현준의 뭐 사회적인 성향을 같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기업의 주인은 주주가 맞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한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그분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것도 사실이잖아요. 많이 산 사람. 리스크를 테이크 그렇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주가 주인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확실히 얘기하자면 가치 판단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내가 하고 싶진 않아, 솔직히. 근데 그냥 대강 한 걸로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작년과 올 초까지만 해도 삼전 닉스는 되게 쉬운 주식이다 생각했어요. 공부를 덜 해도 된다. 왜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삼전 닉스 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걸 뭐 미래를 막 예상한다라든지 아니면 AI를 막 정말 잘 공부한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그 다시 이제 소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농구천재 그 송근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되게 예전부터 투자하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이 미래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초기 단계. 그러니까 뭐 10배, 20배, 100배 먹은 거야. 그다음에 중간 단계, 김현준이 투자한 단계에서는 그거는 좀 확실해졌고 근데 시장에서 반영은 좀 덜 했어. 그러니까 너무 편한 투자였던 거고 지금 이거를 만약에 3단계 중에 후기라고 해볼게요. 더 갈 수 있지만 이 3단계 중에 후기라고 가정을 한 이 시기는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뭘 냈네 아니면 이게 이제 메모리에서 다시 이제 CPU의 시대로 가네 거기에서 뭐 적층 본딩이 어떤데 뭐 이걸 알면 또 좋은 투자 시기가 되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투자하기가. 그 가격 때문인 거예요? 가격이 그렇죠. 올라서? 말하자면 주가 때문인 거죠. 기업의 본질 가치 대비 주가 또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올라갔으니까 제가 그거보다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단적인 예로 제가 와이스트레스에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반도체 주식이 막 오르다가 한두 달 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는 주식을 더 사게 됐는데 그 샀던 때 너무너무 쉬웠어요. 주가는 올랐는데 쉬웠어. 왜 쉬웠냐 하면은 이 회사들이 만드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의 그 커머디티성을 지닌 요새 말로 뭐 레거시 디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자님도 살 수 있어요. 용산 가면 살 수 있거든요. 저도 살 수 있고. 그 일반 디램이랑 뭐 애플이 사가는 LPDDR 뭐 이런 거 약간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팹에서 같은 웨이퍼로 만든다라고 보면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고 가격의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그 디램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10월인가 11월부터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익이라는 게 본질 가치예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오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본질 가치가 올랐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주가는 안 올랐어요. 근데 왜 안 올랐는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로 HBM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 좋고 아니면 안 되고 뭐 젠슨 황이 삼전 와가지고 사인을 했으니까 뭐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는 보시면 거의 게스 단계인 거죠. 내가 그 연구원 수준의 뭔가 기술적 지식이 있지 않다면 젠슨 황이 사인을 했으니까 한다? 근데 실제로 그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확률이 5대5인 막 추측 단계였던 건데 거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디램 가격이 오른 걸 본 거죠. 그때 애널리스트 분들이 디램 가격이 안 오른다고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안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두세 배 올라 있었어도 그 당시에는 본질 가치가 더 빠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생겼던 거고, 지금은 제가 가진 지표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해 봅니다. 근데 제가 공부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뭐 이익이라든지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작업보다는 전 뭘 하냐면, 그걸 공부한 다음에 이거를 나만 아는 걸까? 아니면 이거 이미 다 아는 얘기일까? 이걸 많이 봐요. 근데 다 아는 얘기인 경우가 많더라고. 내가 공부하면 다 늦어. 내가 다 모르던 거, 여기 재밌네? 이런 게 있었네? 했으면 알고 보면 훌륭하신 분이 다 공부해놨어. 이 얘기는 제가 그분들하고의 싸움에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포커 치는데 세 판 돌아갈 때까지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내가 호구다. 다 고수들이랑 내가 앉아있는 거야. 지금 삼전 닉스 이 싸움이. 그러니까 그 중에 이기는 사람 분명히 있죠. 삼전 닉스가 올라가서 이길 수도 있고, 나는 이거 무조건 내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뭐 쇼 쳐서 이긴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질 것 같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식이 삼전 닉스밖에 없냐. 우리나라 한 3,000개 상장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내가 쉽게 싸움할 수 있는 그 쉬운 전장이 있냐 없냐를 저는 좀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메모리 주식을 다 팔지 않았고 여전히 많이 갖고 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요. 최근에 주식이 좀 내려갔어도 불편해요. 내려갔어도 작년에 뭐 지금 말씀해주신 각 디램 가격 인상이나 뭐 이런 나만 아는 어떤 인포메이션이 지금은 아직 손에 잡히는 없고. 게, 또는 지난 3월처럼 주가가 막 정말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제가 주식 20년 하는 동안 지수가 3배 오른 건 처음 봤고, 근데 또 지수가 하루에 10%씩 빠지는 것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반대로 행동하면 이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편하게 주식을 샀던 건데, 지금은 또 뭐 이것저것 이슈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만큼 3월 말일만큼 또는 3월 중순만큼 주가가 내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확하신 표현이신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얘기할 때는 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래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나의 마음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저희가 19일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21일 지금 온갖 이제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 게 삼전 노조 파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파업에 대해서 이게 정말 멀티플에 영향을 얼만큼 줄 수 있을까? 이런 게 또 고민이긴 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뭔가 나만 아는, 대표님만 아는 정보는 없으신가요? 없고요. 근데 지금 기자님의 그 말씀 중에 이 와이스트릿의 수준이 진짜 높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삼전이 파업을 하면 삼전 멀티플에 영향이 있을 거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삼전이 파업을 하면 일을 안 하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익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익하고 멀티플인데, 파업을 하면 당연히 이익은 줄어들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님께서 삼전이 파업을 하면 이익이 줄어들까요? 라고 했다면,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던 건데, 거기서 멀티플을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는 한꺼풀 벗겨서 다음 스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도 훌륭한 수준에 있을 것이 분명하고요.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영업이익인가? 뭐 10%를 성과급으로 주는 거 아시죠? 10%. 캡 없이. 그죠? 걔는 주잖아요. 그러면 삼전은 안 주고 있었잖아요, 현재까지. 그죠? 캡이 있었죠. 그렇죠. 캡도 있고, 얼만큼 주는지도 사실 결정한 바도, 그러니까 뭐 사측에 뭐 의견은 있었죠. 이만큼 줄게. 대신 캡이 있게.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익만 보면, 같은 이익을 냈을 때, 삼전이 좋은 건가, 하이닉스가 좋은 건가? 삼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이닉스는 이미 주기로 결정했잖아. 근데 왜 사람들이 삼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가? 그리고 그게 왜 멀티플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업을 했을 때 이익이 줄어드는 건 기정사실인데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참여자의 기대감이에요. 관심도 뭐 이런 거예요. 이 주식이 정말 좋은 주식일까? 내가 오랫동안 투자할 만한 주식인가?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무리해서라도 사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파업을 하면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의 이익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보고 오늘 5월 19일 현재
코스피에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만 대봐라. 그럼 저는 파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결단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님하고 제가 여러 번 뵀지만 사적인 친분이 막 높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삼전 욕을 막 한다고 쳐봐요. 파업하면 절대 안 돼. 저 나쁜 새끼들 했어. 근데 의외로 기자님 남편이 삼성전자 직원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에 그 걸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삼전 직원이나 가족들은 사실 많이 받는 게 장땡이지. 멀티플이고 뭐고. 그렇죠. 직원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해관계자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니까 말을 못해. 맞아요. 그럼 외국인은 우리나라 와서 동방예의지고 이 먼 데까지 와서 투자를 한다? 돈 버는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좋아했던 최근에 이제 1년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기업 상장 주식, 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그러니까 대주주라고 해서 나머지 주주를 차별하면 절대 안 돼. 라든지 아니면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가만 안 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카운터파트가 하나 더 있어요. 임직원도 있어요. 기업에는. 그렇죠. 근데 그 남는 잉여에 대한 이익이 누구 거가 적당하냐라는 가치 판단을 별개로 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게 주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임직원이 가져가려고 한다? 심지어는 그거를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불황일 때는 내놓는 게 없다? 또는 미국처럼 해고를 할 수도 없다? 맞아. 설비 투자를 해서 많이 벌어둔 돈을 사실은 이미 기업의 유형자산 형태로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내놔라? 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거 뭐 대주주랑 기업 시세 조종 세력을 때려잡아 놨더니 이제는 임직원이 이러고 앉아있네? 그렇지. 그럼 이게 10% 하이닉스 10% 처음에 저 박수 쳤어요. 왜냐면 저도 회사원 출신이고 최태원 회장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일을 해버렸어. 그래서 SK 하이닉스 임직원들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세계 1등 되고 막 주가도 엄청 올랐어. 그랬더니 옆에서 나는 15% 줘. 그러더니 조선업체가 나도 15% 줘. 그러더니 돈도 못 벌고 있던 그 소셜미디어 회사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도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에서 끝날까? 15% 주면 나는 하이닉스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20%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나 25%. 그렇게 하다 보면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 나라에 투자하기 싫다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멀티플이 내려갈 거예요. 파업에 따른 이익의 감소는 끼케야 10에서 15%입니다, 현재는. 그럼 이미 10에서 15% 주가 고점에선 빠졌잖아요. 그럼 파업의 이슈가 끝났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애써서 작년에 뭐 정부가 뭐 온갖 정책을 해가지고 밸류업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내놔서 거기에 이제 삼전 닉스의 이익이 올라가면서 우리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파업의 영향이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고 이제 업계 전체로 이제 퍼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또 저도 그래요. 제 처는 이제 대기업 직장인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아주 좋은 착한 회사라서 파업을 안 했습니다. 요구도 안 했어요. 근데 요구해가지고 제 처의 연봉이 막 올랐잖아요. 그럼 저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모든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시장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최근 뭐 2022, 23, 24 이렇게 가면서 미국 장이 최고야, 뭐 미장 불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외 투자를 하신 분이 많아지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와이스트리 구독자처럼 정말 내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일부, 정말 일부인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부동산 예금이고 주식하는 사람은 다 국장만 해요. 그러면 만약에 국장의 플레이어가 기자님이랑 저밖에 없다고 치면 둘이서 그냥 치고 받는 거야. 뺏었다 뺏겼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본거지가 아닌 사람들이 야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K컬처 엄청나다.
나더라. 또는 AI 밸류체인에 다 걸쳐 있더라. 얘네들 정말 근면성실하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중물을 부어줘야 여기가 땅이 비옥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꼭지에서 약간 삐끗한 상황이고요. 정부가 또 건드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정부가 원래 주식시장 올린다 그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주 일부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부동산 부자들, 건물주들. 근데 이 정부는 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많겠어요? 동학개미가 많겠어요? 동학개미가 훨씬 많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았어. 근데 이거를 파업 금지, 뭐 노조 분쇄 뭐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 직장인이 많을까 투자자가 많을까? 직장인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마 발이 묶이는 상황이라서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또 노동 친화적인 또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말이 딱 맞아요. 네,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삼전닉스의 그 영업이익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싸다. 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이 파업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다만 근데 일단락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코스피에 대한 시각은 뭐 하루 이틀에 대한 얘기는 아닐 거고 최소 뭐 3년, 5년, 10년 이 정도의 얘기인데 네. 이번에 예를 들어 파업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일단락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15%가 됐든 뭐 캡이 있든 없든 결정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주가는 조금 하락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상태일 거고 그 주가 내렸든 올랐든 그 주가에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우리가 메모리 가격, 뭐 AI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다시 펀더멘탈 위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냐?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자님 그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인가 뭐 이제 곧 뭐 삼전닉스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들어온다면서요. 그걸 기다리시는 분도 많다고 하시고. 근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러실 거예요. 내가 요것만 상장되면 지금 주가가 내려 있으니까 딱 사가지고 반등을 세게 먹겠다. 이런 막 각오가 돼 있어. 그날 되잖아요. 손 덜덜거릴걸 아마. 그쵸. 또 못 사. 올라도 못 사고 내려도 못 사고 못 사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사야 되냐?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노이즈, 그 기업의 본질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내가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 배 사서 두 배를 먹는 게 아니에요. 두 배 사서 두 배로 잃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향후에 더 올라가더라도 나는 바닥에 저점에 속된 말로 지지고 손절하고 이제 딴 사람 올라가는 거 손만 빨고 있는 그런 상황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가 안 돼 있더라. 그게 어렵더라. 인 거고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멀티플이 싸지 않냐 지금 이익이 뭐 300조, 400조, 뭐 내년에 50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가총액이 뭐 1,500조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뭐 순이익 뭐 주가 나누기 EPS로 하는 PR이 낮지 않냐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이해합니다. 저도 알죠. 저도 알고 뭐 그게 마이크론보다 싸네. 뭐 TSMC처럼 뭐 될 수도 있네. 뭐 그럼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얘기가 삼전닉스는 여기서 갑자기 2배 가도 할 말이 없다. 2배 가면 PR이 뭐 10배는 넘어가요. 15배까지 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반토막이 나도 할 말이 없어. 근데 반토막은 내일 날 건 아니에요. 언제 반토막이 날 수 있냐면 그 디램 시간 꺾이면 그러면 반토막 나도 할 말 없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뭐 300조네 400조네 500조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보시면요.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 700조인가 된대요. 맞아요. 근데 얘네가 500조? 한 놈은 300조, 800조를 벌어. 예산을 1년에 다 벌어버리는. 두 개 기업이. 네, 두 개 기업이. 뭐 그 정도고, 그 중에 뭐 20%를 법인세로 낼 거니까 얘네가 법인세, 그 정부 예산의 거의 20% 가까이를 그냥 다 해버리는 엄청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많이 버는 거고, 삼성전자가 과거에 진난 사이클 때 가장 많이 벌었을 때 50조인가 벌었어요. 맞아요. 역사상 가장 먼 게 50조였어요. 근데 이번에 분기에 50조 벌었고 57조, 그쵸. 내년에 뭐 500조 번다 연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근데 만약 이게 다시 50조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쳐볼까요?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고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간다는 게 아니고. 근데 한 5년 전만 해도 50조짜리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50조 벌면 그냥 대강 PER 10배라고 해보자고. 그럼 500조가 되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그럼 지금 1,500조니까 3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다니까요. 과거처럼 돌아가면. 네. 근데 과거처럼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그런 근거가 아주 마땅치는 않다. 왜냐하면 미래니까요. AI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쓸지 잘 모르고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투자하시는 분 되게 싫어하는데 한 10여 년 전쯤인데 스마트폰 막 들어왔을 때 있었어요. 그때 디램 회사들이 되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용산전자상가에서 살 수 있다는 디램은 우리가 PC에다 꼽을 수 있는 디램이고 핸드폰은 우리가 여러 가지 꼽을 수 있는 그런 디램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LPDDR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LPDDR과 스마트폰이 들어왔다고 해서 PC를 안 썼던 건 아니에요. 노트북 그대로 썼어요. 근데 모두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PC 수준의 기계를 다 가지게 됐죠. 그러면 시장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을 많이 바꿨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불황을 2번을 겪었어요. 불황이라고 하는 건 적자를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아까 뭐 50조 벌 때 10배 곱하면 500조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자면 기업 가치가 얼마겠느냐.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분명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AI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고 계신데 그거는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더라. 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에 큰 돈을 넣는 걸 안 좋아해요. 되게 쫄보여가지고. 지금 보면 맞을 확률이 높은 주식들도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주식들에 조금씩 이렇게 다 팔라고 하면 제가 욕을 엄청 먹습니다. 2배 버셨으면 1억이 있었는데 2억이 됐다. 그럼 5천만 빼가지고 짠 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좀 떨어져도 마음이 좀 든든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정기 때 삼성이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다면 그때 더 견딜 수도 있지. 그렇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 팔아가지고. 근데 내가 이거를 소위 몰빵을 해놨던지 아니면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해놨으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가 미래를 맞췄어도 돈을 못 벌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게 지옥입니다. 네네, 진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우리가 다 행복하자고 주식을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리면 남이 돈 번 걸 모르면 돼요. 맞아. 근데 기자님은 직업상 답이 안 나오네. 저 진짜 사무실에 컨셉을 바꿔요. 그냥 돈 잃은 사람만 불러가지고 치유 프로그램. 진짜 대표님 듣고 계시는데 너무 이제 슈퍼 개미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안 만나요, 그런 사람. 안 만나고 나 혼자 나의 깜냥에 맞게 꾸준히 해보자. 지금 한 만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복리의 수익, 복리의 마법을 하면 내가 몇 년 후에 얼마를 벌겠다라는 것처럼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진 돈에서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온 수익률이 있는데 그거를 꾸준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100%, 200% 또는 꼭 삼전 닉스로 AI로 돈을 벌어야만 해 라는 뭔가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내가 해오던 것마저 뭔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나만의 속도, 나만의 리듬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게 계산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거를 계산 안 해보시는 분이 태반이고요. 계산을 했다가도 야 얘가 얼마 벌었대. 맞아요. 이거 하는 순간 이제 멘탈이 이제 아예 나가버리는데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써서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내가 좀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저도 귀가 되게 얇거든요. 귀가 얇은 사람이면 저의 대책은 안 만나자 였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난 치킨 냄새만 맡으면 이거 견딜 수가 없어. 그럼 치킨을 아빠, 엄마 치킨 절대 가져오지 마. 밖에서 먹고 와. 뭐 이렇게 하는 강경책을 쓰더라도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엄마 아빠 치킨 먹을 때 나도 무조건 먹어야 되나? 그러다가 배탈 나고 살찌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재무 설계, 목표 설정이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 내가 얼마를 딱 목표하고 있는지를 먼저 세우고 사실 그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처음에는 잘 티가 안 나잖아요. 정말 안 나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요 중간에서 내려버리면 요만큼의 시간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게 가장 지금 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돈 번 사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쵸. 솔직히 맞아요. 와이스트릿에 제가 만약에 진짜 폭망했다고 좀 폭망. 그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럼 뭐 덜 벌었지만 그래도 시장에 살아남아 있으니까 불러주시는 거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상사, 친구, 동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번 것만 얘기해요. 맞아요. 잃은 사람도 정말 지천에 잃은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속도, 나만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제 다시 알고 있었지만 또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렇다면 또 저희가 어쨌든 운용사 대표님이시니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뭐 AI씬 다양한 뭐 좀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꼭 AI가 아니더라도 좀 주목해서 약간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 좀 그런 꿀팁 같은 것 좀 알려주시면. 저희는 요새 빅테크를 사고 있어요. 미국의 빅테크. 제가 삼성전자를 사본 적도 없는데 19년 전까지만 19년 동안 이제 작년에 처음 삼성전자를 사봤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빅테크도 거의 사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전에 우쭐 했을 때 생각인데 나는 주식을 잘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누구나 아는 주식 사가지고 적당한 수익률,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지만 그 수익률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더 빛나는 수익률을 위해서 찾아야 돼. 근데 그게 2018년부터 제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그때 이후로 이제 점점 바뀌다가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 막 찾아가지고 한 수익률이랑 빅테크의 수익률이랑 비교를 해보면 빅테크가 높은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익률이 제일 높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대기업이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주식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똑같은 수익률을 내느니 그냥 좋은 기업을 사가지고 장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요. 그걸 이제 강화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들 돈 버는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빅테크예요. 아까 뭐 삼성전자도 정말 무시무시한 돈을 벌고 있긴 한데 빅테크라고 하면 대강 한 2,000조에서 3,00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거든요. 합쳐서? 하나당. 하나당. 삼전보다는 크죠. 그런 회사들이. 근데 삼전이 거의 뭐 테슬라 따라갔어요. 테슬라가 한 2,000조 정도 되고, 뭐 메타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거 4,000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돈이 정말 많으니까 투자를 계속 하는 거예요. 투자를 계속하고, 투자를 계속하니까 그들의 서비스가 더 견고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고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또 그쪽으로 또 몰려. 그러니까 또 돈이 많아져. 그러니까 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이게 계속해서 집중되더라고요. 돈과 어떻게 보면 이익의 비율. 그래서 이게 AI 시대가 더 가속화시킬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빅테크 회사들을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진 것도 있고 이제 곧 사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시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 그걸로 이익을 버는 시기가 오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옛날에 살던 곳이 이제 공덕역인데, 공덕역이 지하철이 4개가 지나가요. 쿼드러플 역세권이에요. 그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막 바닥까지 파고, 철도 놓고. 근데 그걸 한번 투자를 해 놓으니까, 투자를 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건설 회사라든지, 철도 교량 회사들, 또는 뭐 인력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초반에 공덕역을 지을 때. 다 짓고 나니까 그 주변에 땅을 가졌던 사람들이 거기다 건물 올리고 거기서 상가 임대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플랫폼 효과가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번 거예요. 그거를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잘 되는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가 GPU에 들어가고 GPU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그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는 다 빅테크거든요. 빅테크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돼서. 그러면 걔네들이 데이터 센터 지어놓고 뭐 자선 사업하고 너네도 쓰고 이게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지금 유튜브 이런 거 가격 계속 올리는 거, 넷플릭스도 가격 올리죠. 구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무제한 사진 줄게라고 해놓고는 다 쓰고 나니까 구글 뭐 구독 안 하면 뭐 품질 낮출 거야. 뭐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AI도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게 투자가 끝났거나 뭔가 경쟁이 좀 완화되는 시기가 되면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테슬라라는 기업은 자율주행이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 외에 빅테크, 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빅테크 회사들은 서비스 가격을 좀 높여받고 점유율이 올라가고
하는 쪽으로 시대가 좀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저희가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주식들로 조금씩 비중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본부장님으로 모셨던 훌륭한 선배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버블을 3번 봤대요, 지금까지. 하나가 닷컴 버블. 그 다음이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중국발 버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I 버블. 이렇게 3번을 봤는데, 3번 다 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한데, 같은 점은 그분이 되게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치 파괴적이래요, 버블 장세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버블이 왜 가치를 파괴해요? 가치 파괴죠. 가치, 네. 밸류를 네. 파괴한다, 디스럽션 시킨다라는 건데, 버블이 터지면 돈을 잃기 때문에 가치 파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버블이 생기고 있는 동안, 강세장일 때, 사람들이 그 주도주에만 미쳐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를 팔고, 야, 모르겠고, 지금 삼전닉스 아니면 주식 아니야. 얘가 잘하든 못한다, 필요 없어. 팔고 이걸 사. 그러면 삼전닉스는 막 오르고, 나머지는 내리는 거예요. 얘네가 경영을 잘하던 못하던 본질 가치가 잘하던, 있던 없던. 근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자님이나 구독자님들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지금 뭐 이런 조방원이나 AI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야, 이거 진짜 이익 꾸준히 내는데 이 경영 정말 잘하고 성장률 되게 높은데도 그냥 패대기 치는 주식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치 파괴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표현을. 근데 저는 뭐 몸소 느끼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몇몇 주식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내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오르지 않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이제 투자 호흡이 좀 긴 편인데 이번에 이런 강세장이 있으면 분명히 또 약세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또 전환하는 장세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지켜보면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항상 시장에서 살아남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로 삼아서 그런 주식들로 조금씩 이제 옮겨가는 중이에요.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K자에서 요 밑으로 본질 가치와 상관없이 이렇게 내리 꽂혀지는 이쪽에 조금 더 그게 근데 갖고? 언제 갈진 모르겠어요. 그게 가려면 정말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그 기업이 보여주거나 아니면 뭔가 AI가 좀 묻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AI가 묻으면서 알고 보니 얘네 이거래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는데 하거나 아니면 재수없는 얘기지만 코스피가 좀 쉬면 이제 삼전닉스 많이 먹었다. 저 약간 순환매 장세가 돌아오면은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몰려갈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주식은 사진 않았습니다만은 요새 그 강남 신세계에 가면 명품관 뭐 바글바글 하던데요. 저는 사람 많은 게 진짜 싫어서 백화점 이런 걸 절대 안 가는 아이세요? 근데 그 왜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삼전닉스로 돈을 벌었어. 그러면 뭐 하나 사고 싶거든. 근데 내가 거기다 1억, 2억, 10억을 넣어놨어도 한 뭐 1%만 팔아도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수트 하나 장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10%만 팔면 외제차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장사가 잘 되거나 최근에는 뭐 그런 거 팔아가지고 집 산다 이런 분들도 제가 뉴스에서 봤고 이천이라든지 평택 이런 데가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 외제차 전시장 그 딜러들 돈 엄청 버실 겁니다. 그런 일종의 사치제 쪽으로도 좀 전환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특정 사치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기업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상장 주식인데 그 사치제의 주식과 관련 없는 직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사 잘 되시겠어요 요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팔이 날린다는 거예요. 삼전닉스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은 사치제를 사러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때 안 온대. 그래서 왜 안 와요? 그 사람은 이제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물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삼전닉스가 계속 가려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다. 한 주라도 팔아서는 안 된다. 더 사야 되는 장세고 이게 본격적으로 쉬는 장세가 오면 그러면 이제 자기도 포모를 안 느낄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쉬면. 그때 내가 사러 올게 라고 한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런 얘기 좋아하거든요. 타이밍 투자하지 말고 시간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언제 또는 뭐뭐 하면
어떤 때를 맞히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얼마나 오를지 내릴지도 못 맞추는데 그 때까지 맞힌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게임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시간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될 거야. 무슨 어떤 미래가 일어날 게 뻔해.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결혼하고 임신하셨어. 그럼 9개월, 10개월 후에 애기가 나오는 게 뻔하잖아. 그렇죠. 그거는 거기다 베팅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일 확률이 아주 높은 거잖아요. 유모차 사주면은 그쵸. 잘 쓸. 그거 결정돼 있는 거라고.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전 닉스가 끝까지 오를까? 우주 끝까지? 아니야. 뭐 100만 원이지 1000만 원이지 가다 언젠가는 멈출 거야. 멈추면 그 사람 주식 팔겠지. 포모가 이제 없어지니까. 팔면은 뭐 할까? 그냥 다시 예금 넣고 집만 다 살까? 분명히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면 분명히 가방 바꾸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렇죠. 바꾸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그 시간이 100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10년일까? 10년도 아닐 것 같아, 나는. 삼전 닉스 꺾일 때까지 5년? 1, 2년? 5년 이내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5년 어쨌든. 이내죠. 1년에서 5년 사이야. 그거는 되면? 시간에 투자하는 거니까 이길 확률이 높죠.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타이밍에 투자하지 말고 시간에 투자해라.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렇게 될 것들, 그것들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미리 이제 길목을 지키고 그렇죠.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오를 날이 올 거다라는 오늘 정말 이 어떤 주옥 같은 돈을 말씀을 못 보니까 자꾸 현재 같은 얘기만 하죠. 주옥 같은 이 말씀을 너무 지금 가슴속 깊이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는 채널이 와이스트리트밖에 없어요. 아이, 또. 진짜 온리원이에요. 온리원. 딴 데서 이런 얘기하면은 다음에 섭외가 안 올 거예요. 근데 요새는 또 전 국민이 주식을 하는 시대니까 이게 포모가 오시는 포모라는 그 단어가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시고들 있는데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제가 예전에 처음에 사회생활 할 때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학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학원이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 온라인 강의 플랫폼 업체들에서 왜 없다 그러지? 그렇죠. 아니 이제 좀 이렇게 접근성이 정석적으로. 그래서 그런 또 채널 YG 클럽이라고 있지 않나요? 있죠. 너무 또 주변에 투자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더 마음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런 대화들도 충분히 소구가 또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스페이스X도 6월 12일 날로 이 상장일이 정해졌더라고요. 날짜를 이렇게 다 오늘이 며칠인지는 모르시면서 12일로 정해졌고 이제 오픈 AI랑 엔트로픽도 이제 줄줄이 이제 연말 뭐 상장 뭐 내년 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빠지고 있다. 뭐 이런 걸로 껴맞히시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수급이 이제 쫙 몰려갈 이제 뭔가 돈을 비축해 놔야 이제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이런 좀 대여들의 상장이 뭐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 미친 어떻게 보통 좀 예전에 경험을 비춰봤을 때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국내 사람들이 엔트로픽이나 뭐 스페이스X를 사기 위해서 삼전닉스를 팔았다? 그런 사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걸 투자할 정도 되시면 애초에 엄청난 부자거나 고수셔서 분산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다가 이것보다 훨씬 더 AI에 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거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하려고 돈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IPO 청약 대금이 어느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데 그 중에 한국 시장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그 외국인 자금의 아웃플로우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성향이 그거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 한국 시장 또는 미국의 AI 주식, 우주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금 있냐 없냐 뭐 이런 건데 단기적으로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보다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내가 얼마를 투자할 수 있냐, 그게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유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 뭐 삼전닉스를 포함해서 주가가 하락했고 저평가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투자 시기가 오히려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 말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굳이 이제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파업 문제가 코스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하나만 꼽아봐라. 그럼 저는 오픈 AI나 엔트로픽일 것 같아요.
엔트로픽하고 오픈 AI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엔트로픽은 되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국면이고, 오픈 AI는 이 B2C에 집중을 하다가, 사람들을 홀리긴 했는데, 실제로 돈 버는 놈을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 출신에 누가 나와가지고 B2B로 만든 엔트로픽이더라라고 했는데, 후발주자로 이제 이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수가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또 하나로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워낙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형태죠. 근데 오픈 AI가 만약에 IPO를 실패하잖아요. 또는 IPO를 했는데 주가가 안 좋거나 IPO를 한다고 해서 그냥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데이터 센터 이용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 흑자 전환이 어렵다라고 보면은 IPO를 해도 뭐 채권 발행이라든지 주식 추가 발행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상황이 안 좋고 주가가 안 좋으면 그게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만세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아,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할까? 별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챗GPT 못 써? 그럼 제미나이 쓰지 뭐. 클로드 쓰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오픈AI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AI의 시대가 인프라를 까는 시대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건데, 오픈AI가 그 중에 가장 큰 애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얘네가 우리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데이터 센터의 건설 수요가 되게 급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아마겟돈 펼쳐지는 거죠. 야, 이거 수요가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뭐 내년 후년까지 증설이 별로 없으니까 뭐 얘네들이 강세야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수요가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수요는 AI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는데 수요가 이렇게 돼버리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확률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들이 건강한 경쟁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한국 주식시장이나 뭐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오픈 AI를 뭐 일개 스타트업으로만 보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용자 수가 거의 10억 명에 지금 달하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 건설도 그렇고 이미 투자 받은 것도 너무 많고. 지금 또 하나 그 관련된 이슈가 생각난 게,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가 가진 그 기가팹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클로드한테 빌려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엔트로픽한테. 근데 원래는 이거를 왜 지었냐면, 내가 그룹을 잘 해가지고 XAI를 정말 큰 회사로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에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빌려줄까? 지금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투자를 2주택, 3주택자를 해놨는데 정부에서 실거주 안 하면 못 한대. 근데 우리 가구수 세대원이 몇 명 안 돼서 실거주를 못 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XAI가 한 발 빼면, XAI만 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이라는 거 있고요. 메타도 메타 AI 있고요. 다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 뭐 LG도 있고요. 뭐 카카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하나하나 발을 빼는 모습 중에 이제 원 오브 댐이 보인 거죠. 거기에서 과연 오픈 AI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글로벌 증시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 오픈 AI의 이제 향후 향방을 꼽으셨는데, 글로벌 증시라 하면 결국에는 사실 한국 증시까지도 그 파급력이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 오픈 AI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겠다. 잘 봐야 돼요. 걔네가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지금 못 벌지만 앞으로 잘 벌 건지, 버는 과정 중에 있는지, 고간이 꽉 차 있는지,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채권 발행을 뭐 해야 되는지. 채권 발행하게 되면은 망할 회사에 누가 돈 별로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높이 설정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연준이랑도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뭐 당장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정말 살기 힘들어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오픈 AI 같이 돈을 추가로 조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 당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갔나? 라고 하면은 돈을 갚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파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샘 알트만도 이게 너무 이제 그 아모데이 저기 남매가 뭐 잘 나간다고 막 샘내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만의 그 정도를 가면. 그랬으면
됐을 수도 있죠. 이미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리테일이라는. 네. 그러니까 좀 잘해서 데이터 센터도 이제 팍팍 좀 짓고. 네. 예, 그러니까 변압기도 많이 사고 그렇죠. 전선도 많이 사고 냉각기도 좋습니까? 사고.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12,000도 가고. 그렇죠. 하면 좋을 것 그러면은 샘 알트만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삼전이랑 현대차 이제 비중이 많이 들고 네.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현대차가 또 요새 ETF도 많이 상장하고 네, 이제 네. 피지컬 AI로서 이제 연초에 또 훅 올랐다가 약간 네. 했다가 지금 또 약간 각광을 받고 있는 로봇주들의 네. 좀 전망이나 네. 분석도 좀 인사이트 좀 로봇주의 보여주세요. 전반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요. 현대차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경영자 중에 한 명이 정의선 네. 회장인데, 그분이 3세잖아요, 3세. 네. 근데 3세로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직접 진두지휘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 가장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물론 피가 타고났지만, 네. 저는 훌륭한 경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였고요. 저는 현대차가 인수하기 전부터 그 회사가 좀 기구한 운명이 있어요. 창업자부터 회사가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렇게 두 번 옮기고 나서 현대차가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싸게 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회사의 그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걸 우리나라 회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다. 내가 주식할 때는 진짜 뭐 경기도 어둠에 또는 뭐 부산 녹상공단 이런 데 가가지고 부품주나 뭐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맨날 아쉬웠던 게 외국이 뭘 잘 만들면 우리 거기 낑겨 탈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막 이런 거 하는 게 그냥 중소기업 입장에서 안쓰러워 보였어요.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 세계 수위권을 다투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쪽에 베팅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가 전장화, 전동화 되는 데 있어서 현대차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원래는 일본 차가 세계 1등, 그다음에 독일 차가 2등, 그다음에 한국 업체 뭐 현대차가 이제 5등에서 10등 사이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전기차만 따로 놓고 보면 현대차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을 만들기 되게 용이하다 해요. 뭐 모터라든지 액추에이터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쓰이는 업종이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고, 그러면 일본 애들이나 독일 애들도 잘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잘하는 게 없어요. 그 로봇을 잘하는 건 테슬라랑 중국 회사들이랑 한국 회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저는 현대차를 골랐던 것 뿐이고, 우리나라가 부품만 만들던 그런 나라에서 뭔가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 또는 앞선 패러다임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봤고, 근데 현대차가 그렇다고 해서 되게 비싸냐? 뭐 PER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테슬라는 PER이 거의 안 나와요. PER은 그냥 100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100배. 크게 안 틀려. 100배 단위다. 근데 현대차는 10배 단위. 뭐 옛날에는 5배, 7배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차랑 일본 차들의 PER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한 자리대로 내려가고 현대차는 10배 넘어서 15배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거를 반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대차 말고 그 밑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로봇주들이나 왜 이제 이익이 안 나오는 이제 그런 로봇주들도 대부분 많잖아요. 안 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주식을 제 취향이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저도 뭐가 있는지는 대강 이제 보긴 봤는데 그런 회사들이 과연 세계에서 유수의 로봇 회사들한테 정말 공급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좀 퀘스천 마크 인 경우가 많고요. 아직 왜냐하면 예를 들면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매출을 거의 못 내요. 테슬라도 옵티머스를 거의 못 내고. 근데 걔네가 못 내니까 부품업체들은 당연히 못 낼 수밖에 없고, 그럼 얘네들이 먼저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말하자면 그런 회사들이 잘 되고 나서 수혜주 찾기에 들어가면 알고 보니까 예전에 뭐 테슬라에 얘네가 뭘 공급한대라고 하면 주가 막 올랐던 자동차 부품주들처럼 그런 시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더 앞선 단계에 정말 뭔가 기술을 혁신하는, 선도하는 그런 회사를 사는 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올 초인가 뇌는 외주를 주기로 구글한테 예, 얘기했죠. 했잖아요. 네. 그 결정이 되게 현명했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 피지컬 AI의 발전도 계속 가속이 될 테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빅테크에 하신다는 것도 네. 사실 구글 로보틱스도 있으니 네. 이제 이게 먼저 이 단에서 앞단에서 가고 이게 발전이 되면 그 뒷단에 이제 뭐 1차 벤더, 2차 벤더 이제 이런 그럴 부품주들이 수도 있겠죠. 오를 가능성이 네. 또 그걸 또 생각을 해보면 계속 이제 뭔가 스토리를 계속 그려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아직 이제 명확히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디에 쓰이고 누가 고객이고 그게 얼마에 팔리고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주식이 사실 훨씬 쉬운 주식이고 호불호를 떠나서 좋은 확률을 가진 주식이고요. 현대차가 조금 더 어려운 주식이고 부품주는 훨씬 더 어려운 주식. 네. 근데 만약에 비싸다, 예를 들면 테슬라처럼 비싸다, 그럼 훨씬 더 어려운 주식. 그렇죠. 저 같은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쉬운 거부터 그러니까요. 한 단계씩 공부를 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투자의 대가를 모시고 제가 조언을 드린 것 같아요. 대가가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있어가지고 큰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Y3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구독자분들에게 또 이런 마음가짐 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하면서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Y-스트리 채널을 너무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사랑한다고 해서 이렇게 악플이 안 달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져가지고 예전에 찐팬들도 계시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점점 이 Y-스트리 색깔에 좀 스며들면서 강세장만 보면은 막 짜증날 때도 있고 포모가 오니까 또 약세장 되면 또 욕하고 싶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찐팬들이 계속해서 누적돼가는 이 채널 왜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나 왜 이 사람들이 Y-스트리 채널을 열심히 보고 YG클럽에 왜 공부를 하러 다니는가를 아는 그러면서도 100만 채널 이라면 저도 즐겁게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건강한 수익 낼 것 같습니다. 건강한 수익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